18살 비서가 60살의 재벌 회장과 아이를 가졌다. 90일 후 그녀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갈 용기가 필요한 여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진실들은 알고 나면 차라리 몰랐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먼 곳이 아닌 바로 도시의 심장부 불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저택 안에서 일어난다. 주인공은 18살 소녀 김서윤갓 사회에 나와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른의 세계가 주는 달콤함을 아직 모르는 아이다. 그리고 부유한 세계, 모든 것이 반짝이고 향기로우며 화려하게 빛나는 곳에 발을 들인 지 단 3개월 만에 서유는 임신을 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60살의 강태준 회장 권위 있고 차갑고 고독한 남자다. 모두가 존경하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20년 넘게 어떤 여자와도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은 적 없는 과부 재벌. 그러나 바로 그 은발, 머리 깊은 눈, 은밀한 미소를 가진 그가 어린 소녀의 마음에 다 그녀의 청춘, 자유,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영혼까지 모두 훔쳐갔다. 서윤이 그의 곁에 나타나자 온 도시가 떠들썩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돈을 노리는 꽃뱀이라 욕했고 다른 이는 할아버지뻘 남자와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아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직 서윤만이 알았다. 어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세상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시면처럼 깊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 때문이었다.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나이 차이가 심하며 심지어 뒤틀린 사랑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진실은 훨씬 더 잔인했다. 관계가 시작된 지 90일째 되던 날 서유는 비밀을 발견했다. 임신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 때문에 한밤중에 구토하게 만든 비밀이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자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조각이자 봉합되었지만 기억할 때마다 욱신거리는 상처다. 그리고 맨발로 지옥을 건넌 소녀 서윤이 오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날 아침 보슬비가 내렸다. 서윤은 호화로운 고층 빌딩 옆 좁은 처마 밑에 서서 거의 다 젖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에 긴 검은 머리가 헝클어졌고 얇은 천 신발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얼굴은 18살보다 더 앳되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연약함 뒤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채용되어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대성 그룹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 본사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배경 좋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배경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성적의 졸업장,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것, 이모가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 덕에 자란 소녀의 자존심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회전 유리문을 통과했다. 아는 또 다른 세상, 차갑고 반짝이며 낯선 곳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의심과 피로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유는 당황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며 미소 지었다. 임원실 비서직에 면접 보러 왔습니다. 9시 약속이시군요. 저기 의자에서 기다리시면 잠시 후 담당자가 부를 겁니다. 서유는 자리에 앉았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려고 애썼다. 그녀는 이곳이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앉는 자세, 웃는 방식, 걷는 모습까지 본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모든 움직임이 평가받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김서윤 씨라고 불렀다. 그녀가 일어나 공손하게 네라고 대답하자 남자는 저를 따라오시죠 라고 말했다. 그들은 긴 복도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도서관처럼 조용한 사무실을 지났다. 마침내 남자가 두꺼운 나무 문을 열자 안에는 거대한 사무실이 있었다. 책상 뒤 벽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은발의 남자, 깊은 눈 높은 광대뼈, 위엄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풍기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휴게실에서 실제 인물이 걸어 나왔다. 강태준 회장.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셔츠에 차콜색 넥타이, 은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 3초, 그리고 멈췄다. 그 3초 동안 서유는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네 18입니다. 그렇게 어린데 임원실 비서에 지원했다고 배우고 싶고 해낼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다.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갑자기 물었다. 10손가락 타자 칠 줄 아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3분 안에 다시 쳐봐. 그는 보조 컴퓨터로 워드 3장 분량의 문서를 띄워주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실수 없이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타자를 쳤다.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명하러 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3분이 지났다. 강 회장이 다가와 화면을 보았다. 오타 하나 없고 서식은 깔끔했으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자리에 앉아 전화를 들었다. 인사팀장 채용 명단에 김서윤 추가해. 서윤은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재벌 회장은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다. 이력서도 경력도 사람들이 떠들던 2차, 3차 면접도 없었다. 단 3분 한 번의 시선 그리고 하나의 결정으로 그녀 인생의 첫 번째 큰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 뒤에 빛이 아니라 자신이 거의 데려오고도 쇠이션더 신유행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이후 서윤은 대성그룹 역사상 가장 어린 비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질투했고 의심했다. 20살도 안 된 직장 경험도 없는 소녀가 최고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게 되다니 너무나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고장 없는 기계처럼 성실하게 일했고 문서 한 줄, 커피 한 잔, 회의 일정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잡담을 하지 않았으며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직업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생명줄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직속 상사인 강태준 회장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15년 전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룹 전체를 재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웃지 않았고 친절하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이전 비서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서윤은 그의 등 뒤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준비할 때 안정감을 느꼈다. 그에게는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온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침묵했기 때문이었다. 숨길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의 침묵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윤은 긴급 요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남아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졌다. 31층 사무실은 거의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강 회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절벽처럼 깊게 그녀를 향했다. 상사가 직원을 보는 눈빛도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시선을 내리고 고개를 숙여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방을 쥐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문에 채 닿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다. 혼자 사나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섰다. 아니요, 이모랑 같이 삽니다. 하지만 이모는 식당 일을 하셔서 새벽 3시부터 시장에 가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했다. 서윤이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지. 그녀는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이미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이 마구 뛰었다. 어째서 그 눈빛, 그 말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처럼 마음에 박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 회장은 그녀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시선이 아니라 회의 중에 스쳐 지나가는 눈길,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고개를 드는 모습, 오직 그녀에게만 묻는 날씨에 대한 무심한 질문들이었다. 사무실에 누구도 감히 소문을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소녀 서윤은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선 감정이었다. 그날 아침 서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평소처럼 타자를 쳤다. 하지만 업무 보고 회의를 위해 10분간 서서 보고서를 읽자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언제 쓰러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만 느껴질 뿐이었다. 혼란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났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구급차 불러 빨리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새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어지러웠고 손에는 수액 주사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다. 더 이상 각 잡힌 정장도 엄격하고 차가운 표정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셔츠 단추는 2개쯤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하얀 병원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주름이 선명했고 눈빛은 마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무거웠다. 정신이 드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쉬어있고 부드러워서 서유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저 왜 이러죠? 과로. 저 혈당이야. 아침 굶은 지 얼마나 됐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골에 돈을 좀 더 보내려고 아끼고 있었어요.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여 수액을 맞고 있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잠시 후 그는 평소의 단호한 태도와는 다르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직 어린데 너무 무리하지 마. 다시는 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 짧은 말이 서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사는데 익숙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뻘 되는 남자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녀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며 곁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서유는 다시 출근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거리를 영원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다. 그녀는 긴급한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건물은 거의 불이 꺼져 있었다. 서류를 저장하려 애쓰는 동안 사무실의 전등이 깜빡이다가 푹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강태준 회장이었다. 아직 여기 있었군. 네, 막 가려던 참인데 정전이 돼서요. 따라와. 아래층에 비상발전기가 있어. 그가 앞서 걷고 그녀가 뒤따랐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고 빗물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중층의 기술실에 도착하자 그는 큰 우산 하나를 꺼냈다. 서류 가방 이리 줘. 같이 가지. 불편하지 않다면. 그는 그녀를 보며 몇 초간 시선을 멈췄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묻지도 않았을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회사 처마 밑에서 함께 차를 기다렸다. 비는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그는 들이치는 바람으로부터 그녀의 머리를 손으로 막아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비 오는 밤 이후로 그들의 거리는 더 이상 사장과 비서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를 살짝 벗어난 첫걸음이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될 첫걸음이었다. 그 비 오는 밤 이후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유는 여전히 일찍 출근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회의실에 들어갈 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와 강 회장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등골을 따라 짜릿한 무언가가 흘렀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섞인 낯선 감각이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머리를 묶은 날, 평소보다 화장을 옅게 한 날, 심지어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날까지 업무 지시는 이제 사적인 질문 몇 마디와 함께였다. 아침은 먹었나? 몇 시에 퇴근하지? 주말에 시골에는 가나 회사에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수군거리지 않았지만 강 회장이 서윤을 사무실로 부를 때마다 모두의 시선은 몰래 그들을 쫓았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늦은 오후 강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 자료 준비를 돕기 위해 서윤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필요할 때 그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일이 끝났을 때 시계는 거의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사무실 유리창을 때렸다. 강 회장이 시계를 보더니 물었다. 저녁 먹었나? 아니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나랑 같이 먹지. 부담 갖지 말고. 그녀는 멈칫했다.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직 강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의 작은 식당에 앉았다. 따뜻한 노란 조명, 조용한 공간, 정성스럽게 가꿔진 화분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하지만 정갈한 두 사람분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가 부드럽게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이렇게 저녁 먹어본 적 있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시골에서 그녀의 저녁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남자와 마주 앉아본 적도, 반짝이는 노란 조명 아래서 누군가를 바라본 적도 없었다. 저는 좀 낯서네요. 나는 편안한데 오랜만에 누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피곤하지 않은 건 처음이야. 그 말이 차가운 물 한 잔에 떨어진 꿀 한 방울처럼 서윤의 마음에 닿았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직원과 상사도 늙은이와 젊은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외로운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려 할 때 그가 갑자기 일어나 작은 찬장을 열고 파란색 비단 상자를 꺼냈다. 내 생일 선물이야. 좀 늦은 건 알지만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제 생일을? 네 이력서 내가 읽었으니까. 그녀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안개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비단 스카프가 있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었다. 친척도 학교 친구도 아닌 그와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끼거나 소란스럽지 않고 그저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비단 스카프 위로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윤아, 만약 내가 선을 넘는다면 나를 미워할 건가? 그녀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경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성그룹의 송년회는 강변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직원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서유는 소박하지만 세련된 아이보리색 롱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눈매를 살짝 강조하고 옅은 오렌지색 립스틱을 발랐다. 순수함과 약간의 성숙함이 섞인 그 얼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동료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뒤에 숨어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검은색 정장이 그의 큰 체격을 감쌌고 은발은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날카로운 눈빛이 연회장을 한 바퀴 훑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그녀를 보았다. 우연한 시선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눈길도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피하지 않는 정면의 시선이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 사이에 무언가 매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그럴 수 없었다. 파티는 다른 파티들처럼 진행되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쿡쿡 쑤시는 것이 있었다. 설렘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녀는 잘 알 수 없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다. 하지만 로비를 막 나서려 할 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얹혔다. 강 회장이었다. 나도 막 가려던 참이야. 같이 갈까? 그녀는 1초 2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택으로도 그녀의 자취방으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강변의 한 고층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강 회장이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찾는다는 개인적인 고급 아파트로 갔다. 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했다. 짙은 갈색 목재, 부드러운 조명, 자동 음향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재즈 음악 소리.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았다. 무섭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물 잔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말없는 동의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서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을 때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한다. 심장은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빠르게 뛰었다. 낯설면서도 따뜻하고 영원히 빠져들고 싶은 느낌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감정에 몸을 맡겼다. 더 이상 비서도 사장도 40년 이상 차이 나는 두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온 세상이 잠든 순간에 서로를 발견한 두 명의 길 잃은 사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유는 그의 품에서 깨어났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췄다. 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그녀가 본 그 어떤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뚜렷한 생각이 없었고 단지 한 문장만이 맴돌았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평온한 걸까? 그날 밤 이후 3주가 지났을 때 서유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주 피곤했고 입맛이 없었으며 때로는 커피나 향수 냄새에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나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리가 10일 이상 늦어지자 서유는 더 이상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없었다. 어느 점심시간 그녀는 조용히 1시간 휴가를 내고 고등학교 동창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개인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은 차가웠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 가정으로 어지러웠다.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호르몬 불균형일 수도 있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든 가정을 끝내는 진한 붉은색 한 줄로 돌아왔다. 그녀는 임신했다. 젊은 의사인 친구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임신 4주 정도 됐어. 서유나. 아직 심장 소리는 안 들리지만 확실해. 서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채 병원을 나섰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만 남았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적한 공원에 홀로 앉아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작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한 박자 한 박자 도려내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녀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이제 겨우 18살,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다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60살의 남자 사장, 재벌 권력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연인도 아니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길을 잃고 예상치 못하게 그의 인생에 떨어진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결과를 남겼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이 그녀에게 전화했다. 사무실에 안 왔던데 그녀는 침묵했다. 무슨 일 있나 서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하지만 10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그가 아니라 자취방 관리인이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문 앞에 서 있고 차 안에 사람이 그녀에게 급한 용무가 있다고 했다. 그녀가 나가보니 정말 강 회장이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깊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에 타, 얘기 좀 하자. 그들은 강변의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침묵하며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나한테 할 말 있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속삭였다. 임신했어요. 충격도 당황도 없었다. 그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네가 변한 걸 느꼈지. 네 눈은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니까 서유는 처음으로 눈에 약간의 분노를 담아 그를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하지만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회장님.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안 했어.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널 강요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말에 서유는 어지러웠다. 돈 때문도 신분 때문도 아니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18살 소녀인 그녀를 그의 피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뱃속의 아이가 그녀를 어떤 진실로 더 가까이 이끌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그해 처음 그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소문은 기사나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닌 몰래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흐릿하지만 긴 머리에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대성그룹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이 선명했다. 옆에는 강태준 회장 외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남자가 비 오는 날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그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수십 개의 반응뿐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대성그룹 회장의 새 비서, 42살 차이 커플, 신데렐라 혹은 현대판 구미호, 검증되지 않고 출처도 없는 수많은 글과 댓글 소문이 터져나왔다. 서유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가 회사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심판의 눈길이었다. 친구들은 점차 멀어졌고 친했던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를 지나치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순진한 척 하더니 회장님을 낚을 만큼 대단하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해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눈빛 하나하나가 피부를 뚫는 뾰족한 바늘처럼 아프고 옥신거리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강 회장의 반응이었다. 월요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수십 명의 투자자와 최고 경영진 앞에서 그는 갑자기 김서윤 인사에 관한 건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는 임신 중이고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펜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그 정적을 메우려는 몇몇의 마른 기침 소리만 들렸다. 20년 동안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여자와 거리를 두기로 유명했던 남자가 자기보다 손녀뻘인 소녀와의 관계를 직접 인정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누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고 나에게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으며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비서를 통해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얼어붙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그가 직접 와서 그녀의 짐을 싸주었고 그녀를 작은 자취방에서 별도의 고급 아파트로 옮겼다. 개인 의사, 개인 경호원, 그리고 마치 귀족 아가씨처럼 생활 일정을 관리해주는 사람까지 붙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묶여서 높은 단상 위에 올려져 모든 사람의 시선과 저주를 받는 느낌이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의 불빛들은 낯선 별들 같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꿈 같았다. 단지 사람들은 빛을 꿈꾸지만 그 빛이 화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점이 문제였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사흘 만에 서유는 이곳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규칙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었다. 문 밖을 나설 때마다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딱딱한 미소로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김서윤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외출하시려면 미리 알려주셔야 차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대로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는 몇 분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끊겼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수 없었다. 그녀의 로그인 앱은 갑자기 오류를 보고했고 보낸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평온하게 일어났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비단 덫 같았다. 그녀는 학대받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 세끼 식사는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영양가 높은 음식이었고 의사는 이틀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읽을 책, 볼 영화, 심지어 테이블 위에 신선한 꽃까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체되었다. 그녀는 그저 눕고 쉬고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미리 알리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보려고 산책하는 척했다. 엘리베이터 문에 다다랐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다가왔다. 김서윤님 회장님께서 오늘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죄수도 아니고 전시용 인형도 아니에요. 남자는 미소 지었다. 아무도 당신을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안전을 위해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선고와 같았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이 왔다. 서유는 평소처럼 웃거나 인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작은 액자에 담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가 옆에 앉았다. 시선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다. 피곤해 보이는군. 혼자 산책하고 싶었어요. 안 됐죠. 시골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안 됐죠. 책 사러 나가고 싶었어요. 안 됐죠. 이런 사람이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난 단지 네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야. 밖은 온갖 험담으로 가득해. 네가 나가면 세상의 혀로부터 널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거는 유리상자 안에 사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 한다면 그 후에는 네가 어디를 가고 싶든 잡지 않을게. 그녀는 멈칫했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암묵적인 계약이었다. 달콤한 포장지로 쌓인 거래. 네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녀는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눈물은 어느새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유리로 된 집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밖에서는 모두가 감탄했다. 너무 예쁘다. 너무 호화롭다. 저 여자는 정말 운이 좋구나. 하지만 꿈속에서 그녀 자신은 벽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치려 애쓰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유리방에 대한 꿈과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숨막히는 느낌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매우 달랐다. 거실을 지나갈 때 그녀는 우연히 서재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강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집안에 사적인 일이 있을 때만 드물게 나타나는 오 비서의 목소리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그녀의 이름을 유언장에 넣는 것은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더 낮고 더 단호한 목소리. 아마도 강 회장의 개인 변호사일 것이다. 강 회장님께서는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다고 확고히 하셨습니다. 하나는 전 부인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임신한 김서윤 씨에게.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숨이 가빠졌다. 유언장이라니. 그녀는 강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여론에 의해 엮이고 경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족이라고 불린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더 끈 것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김서윤 씨가 강은영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만 그녀의 재산 부분이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은영, 강 회장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낯선 이름, 그의
전 부인 이름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선이었다. 그룹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완벽한 그림에 맞지 않는 조각처럼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서유는 강 회장에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시선이 한 박자 느려졌다. 누구에게 들었지? 우연히 들었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작성했어. 모든 것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너도 거기에 이름이 있어. 내 아이가 아무런 보호 없이 자라게 둘 거라고 생각했나 그럼? 강은영이라는 이름은요. 침묵. 한 세기처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어두워진 눈빛으로 말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변호사님이 언급했어요. 그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르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 이름 다시는 언급하지 마, 서윤아. 네가 적게 할수록 안전해.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 이름이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알 권리가 있어요.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은 사랑과 분노 그리고 이름 모를 두려움이 뒤섞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상처야. 내가 20년 동안 묻어온 것이지. 파헤치지 마, 서윤아.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고 탐색했다. 일단 그 이름이 언급된 이상 잊힐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에 앉아 강 회장이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남겨두었던 그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강은영 플러스 강태준 플러스 2004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결과는 원본 페이지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아카이브에만 남아있는 희미한 옛날 기사 하나였다. 부동산 재벌 강태준의 딸 여고생 강은영 2004년 연애 스캔들 후 의문의 실종.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읽었다. 기사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결론도 없었고 기소된 사람도 없었다. 단지 그 소녀가 18세가 되던 해에 실종되었고 마지막에 절망으로 가득 찬 일기장을 남겼다고만 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서 인용된 한 구절이 서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를 낳아준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강은영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후 서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살았다. 그녀는 마치 치명적인 비밀을 건드린 사람 같았다.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비밀은 모든 것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 회장은 점점 더 과묵해졌다. 그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그녀를 방문했고 부드럽게 대화했으며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녀의 커져가는 배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무언가 더 이상 진실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한때 그녀가 평온을 찾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바라볼 때마다 불안하게 했다. 마치 그 눈 뒤에는 끝없이 검고 깊은 바다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강 회장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서윤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직감 때문이었다. 지금 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늦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시작했다. 항상 잠겨있던 방이었지만 그날은 가사 도우미가 실수로 잠그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과거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려 모든 것이 배치된 것 같았다. 하지만 갈색 나무 찬장의 맨 아래 서랍에서 그녀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열자 안에는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낡은 사진 한 뭉치가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강 회장과 그의 전 부인 박미선의 결혼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하고 멀게 느껴졌고 마치 억지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사진은 교복을 입은 소녀의 사진이었다. 긴 머리, 크고 동그란 눈. 그 소녀는 강 회장 옆에 서서 그의 허리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은영 18번째 생일 아빠와 함께 서윤의 손이 멈칫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은영
강은영. 그리고 그 글씨는 분명히 아빠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진들을 계속 넘겼다. 은영이 지금 그녀가 있는 거실과 매우 흡사한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은영이 강 회장의 무릎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적인 순간들이었고 보통의 부녀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날짜는 2004년 7월. 산모 이름 강은영, 부친 이름 미기재. 서유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했다.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 회장의 딸 은영은 2004년 그녀가 막 18세가 되었을 때 임신했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은영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만약 그녀가 임신 후 사라졌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서윤이 선택되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웅크리고 누워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이는 순수하고 죄 없이 매일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외부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끔찍한 과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서유는 어릴 적 유치원 때부터 이모와 함께 자란 작은 개울가에 자리 잡은 낡은 단층집 앞에 섰다. 부엌 연기 냄새, 닭 우는 소리, 비 온 뒤의 흙 냄새. 모든 것이 18년 전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만이 달라져 있었다. 이모가 나왔다. 작은 체구에 손에는 아직 떡 반죽이 묻어 있었다. 서윤을 보자 그녀는 조금 놀라더니 서둘러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세상에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무슨 일 있니?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모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여쭤볼 것도 좀 있고요. 이모는 물을 따라주며 손을 닦고는 마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거 다 알겠다. 눈은 퀭하고 얼굴은 파리하구나. 몇 달 동안 임신했는데 전화 한 통 없더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갑자기 물었다. 이모,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질문에 물컵을 닦던 이모의 손이 멈칫했다. 왜 그런 걸 묻니? 이모, 저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이모가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지만 제 부모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들이셨어요? 이모는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이모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물었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베는 칼날인 것처럼 그의 한 부유한 남자가 이 외딴 시골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번쩍이는 검은 차 수입 분유 그리고 큰 돈다발을 가지고 왔다. 그는 아내가 임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며 적들이 많아 도시에서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그는 당시 30대 초반에 독신으로 떡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이모에게 아이를 맡겼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를 잘 키워주기만 하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겠지만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붉은 핏덩이 같은 아이가 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연민과 두려움, 자식이 없는 서러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누구의 딸이에요? 이모, 네 엄마가 누군지는 몰라. 단지 네 이름이 서류에 김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을 뿐이야. 출생신고서도 엄마에 대한 기록도 없이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네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돈만 있었어.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물론 있었지. 그 사람이 네 친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다면 왜 18년 동안 널 가난하게 살게 뒀을까? 왜 데려가서 키우지 않았을까? 이상했던 거는 그가 전화로 확인할 때마다 널 아기나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 초음파 사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이모는
일어나 찬장을 열고 누렇게 변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잉크가 번지고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산모 이름 강은영이 선명한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서유는 숨이 멎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강 회장의 서류함에서 본 사진을 다시 열었다. 같은 이름, 같은 날짜, 같은 산모의 초음파 사진, 두 장의 사진, 한 명의 아기, 한 명의 엄마. 단지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만 달랐다. 이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모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사랑으로 널 키웠을 뿐이야. 네가 이런 일의 결과물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거야. 서유는 이모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다.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고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근친상간의 결과물 사회에서 버림받고 법으로 규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친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사실이었다. 이모 집을 떠난 후 서유는 가장 빠른 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는 3시간 동안 버스 좌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감히 전부 마주하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들로 뒤엉킨 짙은 어둠뿐이었다. 나는 강태준 회장의 딸이고 지금 내 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그 생각은 나타날 때마다 차가운 칼날처럼 마음을 꿰뚫었다.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용서할 수도 없었다. 서유는 해가 막 저물었을 때 아파트에 도착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사도 의미도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강태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뿐이었다. 마치 그녀가 이 시간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일어섰다. 여전히 그 침착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지쳐 보였다. 서유는 그를 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타올랐다. 왜요? 그녀는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당신 딸인 걸 알면서도. 그는 눈을 감았다. 크고 넓은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깊고 공허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 네가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그 이름, 그 얼굴이 나를 얼어붙게 했지. 하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18년 전 시골로 보냈던 서윤이라는 아이의 서류를 다시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게 너였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짓누르는 돌멩이인 것처럼 그때 널 그만두게 하고 이곳을 떠나게 하고 해외로 유학 보내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매일 출근했고 너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절 붙잡고 사랑하고 만지고 같이 잤군요. 제가 당신 친딸인 걸 알면서도 나는 반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어, 서윤아. 네 엄마 은영이가 임신한 채로 떠나버렸지. 아무도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지 아닌지 몰랐어. 나는 18년 동안 두 사람을 찾아 헤맸고 결국 옛날 그 여자의 모습으로 너를 만난 거야. 아니,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약했고 나는 틀렸어. 서유는 웃음을 터뜨렸다. 부서지고 뒤틀린 웃음소리였다. 그걸 약하고 틀렸다고 부르나요? 그건 병이에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모든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뒀어요. 당신이 날 죽인 거예요. 알아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당신 인생에서 뭐죠? 결과물인가요? 대체품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실수로 잃어버렸다가 이제 되찾고 싶은 조각인가요? 그는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내 손주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증거지. 그럼 이 아이가 강씨 성을 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과는 상관없이 돈도 권력도 신분도 없이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네 엄마를 잃었어. 이제 너마저 잃는구나. 아마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그날 밤 서유는 짐을 꾸려 뒤돌아보지 않고 고급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는 옷 몇 벌, 일기장 한 권, 그리고 초음파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도시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녀는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걸었다. 더 이상 부담도 거짓도 없이 오직 그녀와 인생에서 가장 적나라한 진실만이 남았다. 강 회장의 아파트를 떠난 지 사흘 후 서유는 도시 외곽의 작은 자취방을 구했다. 고층 빌딩, 엿보는 시선, 그리고 아무도 감히 직접 묻지 못하는 질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방은 겨우 12제곱미터 남짓했고 벽은 얼룩덜룩했으며 천장 선풍기는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숨쉬기 편했다. 더 이상 개인 의사도 감시자도 모든 것을 잃고 그녀를 어둠의 심연으로 끌어들인 남자의 슬픈 눈빛도 없었다. 그녀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서유는 집 근처 시장에 나가 채소 파는 것을 돕고 짐을 날랐다. 점심에는 아주 싼 음식으로 대충 때웠다. 오후에는 건강을 위해 호수 주변을 가볍게 걸었다. 저녁에는 임신 일기를 쓰고 아이에게 편지를 쓰며 손수천을 꿰매 기저귀를 만들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아무도 많이 묻지 않았으며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불쌍하지만 착한 미혼모일 뿐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땀과 눈물로 과거를 씻어내는 엄마였다. 강 회장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지만 서유는 한 가지에 계속 시달렸다. 그녀와 아이 사이에 얽힌 그 혈연. 그녀는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이가 그녀를 경멸하거나 더 나쁘게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될까봐. 어느 계절풍이 불어오던 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가야, 네가 어떻게 될지 엄마는 모르겠어. 단지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만 알아. 네가 잘못된 피를 물려받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내 인생의 희망이야. 하지만 만약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엄마는 네가 용서해 주길 바라.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져 낡은 이불 위로 스며들었다. 혈연의 끈을 끊기 위해 서유는 자신이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이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강 씨와 관련 없는 출생 신고를 하는 것. 그녀는 미혼모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센터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며 모든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요청서를 준비했다. 법률 직원이 놀라서 물었다. 확실하신가요? 이 아이는 거대 가문의 적장손입니다. 권리가 있으신데요. 서유는 말을 끊고 단호한 눈으로 말했다. 권리는 필요 없어요. 제 아이가 어른들의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필체로 서명했다. 혈연의 끈은 공식적으로 끊어졌다. 그녀가 부인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고 깨끗하고 자유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그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사람은 강 회장이 아니라 한때 그녀 곁에 매우 가까이 서 있었던 조용하고 말없이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서윤이 강 회장의 아파트를 떠난 지 90일째 되던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더 이상 소식도 전화도 그녀를 강 회장님의 김서윤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동그랗게 부푼 배 잠 못 이루는 허리 통증, 그리고 마치 평생 출산만 기다리는 것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날들 뿐이었다. 서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악몽이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바로 그 90일째 되던 날 자취방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과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다.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이야. 그녀는 수첩을 열었다. 손으로 쓴 일기, 부드럽고 기울어진 여성스러운 글씨체. 그 글씨체는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서유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 줄부터 그녀를 무너지게 하는 문장이 있었다. 내 이름은 강은영. 나는 이 일기를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남긴다. 만약 언젠가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마치 뾰족한 가시가 심장을 찌르는 듯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넘겼다.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람은 나의 친아버지였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저 그가 다정하고 부유하며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내가 클수록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아버지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정했고 도망쳤다. 하지만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기억의 일부가 원망도 거짓도 없이 존재하기를 바랐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건 엄마가 네 곁에 있을 수 없었다는 뜻이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네가 살 것이고 엄마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믿어. 서유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수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흐느꼈다. 그것은 그녀 어머니의 일기였다. 강은영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바로 그녀였다. 그리고 이제 18년 후 그녀 또한 그 아버지의 친자식인 생명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다. 2007년 소인이 찍힌 결코 보내지지 않은 편지. 수신인 강태준, 발신인 강은영. 편지 내용은 짧았다. 나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거예요. 만약 언젠가 당신이 그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제발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지는 말아주세요. 마지막 문장은 서윤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녀는 이해하기 위해, 마주하기 위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지는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모든 것을 반복했다. 그는 그 근친상간에 사랑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나게 했고 이번에는 바로 자신의 딸과 함께였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았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다. 안 돼. 이런 상태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 그녀는 떠나야 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 더 이상 강씨 성도, 과거도 조용히 피로 물든 일기장 페이지도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배낭 수첩 약간의 현금을 챙겨 해가 뜨기 전 자취방을 나섰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그 소용돌이에 영원히 삼켜질 것이고 그녀 자신이 그것을 재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취방을 떠난 지 사흘 후 서유는 아무도 그녀를 강태준 회장의 유명한 비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도 없는 작은 산골 마을에 멈춰섰다. 그녀는 낡은 단층집에 방을 빌렸고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시장에 갈 때마다 임신한 배를 스카프로 가렸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배는 더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녀는 즉시 알아봤다. 익숙한 번호판에 메르세데스 S클래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 회장이 내렸다. 더 이상 화려한 정장도 수천억을 손에 쥔 사람의 위험 있는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에 띄게 야위였으며 머리카락은 더 희끗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약간 숨이 찼다. 받았겠지, 네 엄마 수첩 말이야.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차갑고 마비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그를 꿰뚫어 보았다. 18년 동안 그걸 간직했어. 다시 열어볼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널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 최악의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서윤이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목을 베는 것 같았다. 알았을 때 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내버려 뒀어요?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변명은 없었다. 내가 탐욕스러웠으니까.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아니,
이제는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해. 비록 그때는 내가 너에게 가진 감정이 아버지의 정과는 다르다고 믿었지만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절망적이었지. 마치 내가 낳은 딸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절 엄마의 대체품으로 이용한 거군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았고요. 당신은 또다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수많은 기업가들을 떨게 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울었다. 네가 용서해 줄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단지 말하고 싶었어. 네 아이 네가 원한다면 결코 강시성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 그 아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상속도 나와의 관계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영원히 떠날 거야. 단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눈에는 저녁비가 가득했다. 뭔데요?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말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거든 제발 병든 인간이었다고는 말하지 말아줘. 그저 잘못을 저질렀고 남은 평생을 고독 속에서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다고 말해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돌아서서 마치 잘못된 삶의 한 부분을 끌고 가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사귀들을 휩쓸어 갔다. 갑자기 배가 쿡 쑤셨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아가의 엄마는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결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잘못의 끝이지 이어짐이 아니니까. 39주째 그날 밤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은 문틈으로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처럼 울부짖었다. 서유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둥근 배를 감싸 안고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양철 지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뱃속의 아이는 평소보다 세게 발길질을 하며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아가의 엄마는 이제 곧 두렵지 않을 거야. 너는 태어날 거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누구의 실수로도 정의되지 않는 바로 그때 첫 번째 진통이 왔다. 날카롭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앉아 구급차를 부르려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없어 오후부터 꺼져 있었다. 다음 진통이 칼로 베는 듯이 찾아와 그녀는 주저앉았고 온몸에 땀이 솟았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문으로 가서 작은 철문을 열었다.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북소리처럼 울리는 심장소리. 그리고 그녀는 자취방 현관에서 쓰러졌다. 배를 감싸 안고 약하게 외쳤다. 도와주세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아들에게 서윤을 보건소로 데려가게 했다. 호화로운 병원도 개인 의사도 없이 젊은 간호사 1명, 늙은 조산사 1명, 그리고 노란 백열등이 켜진 낡은 분만실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3시간 후 맑고 힘찬 울음소리가 숨막히는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들이에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조산사가 외치는 소리는 밖의 천둥 소리에 섞였다. 서유는 기진맥진했지만 낡은 신생아 담요에 쌓인 아기를 받아들었을 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이를 보았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희고 불구스레한 피부, 작은 손이 마치 세상에 자신의 첫 존재를 알리려는 듯 허공을 휘저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죄를 짊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짊어질 필요 없어. 너는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두 모자의 얼굴을 비쳤다. 서유는 아기에게 해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침 햇살, 그녀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빛.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이가 그 빛 아래서 살기를 바랐다. 강씨 성도 아버지도 피해 기억도 없이 오직 그녀와 아이, 그리고 험난하지만 오롯이 그들의 것인 앞날만이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서류, 엄마 성을 따른 출생신고서, 그리고 그녀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가 있었다. 통장에는 대성그룹
저택 근처 은행 지점에서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이 들어있었고 손으로 쓴 작은 쪽지도 있었다. 그 아이가 나 없이 자라게 해주시오. 하지만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고 웃고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시오. 해찬 아빠가 서윤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어머니의 일기장과 함께 과거의 유물처럼 간직해야 하지만 결코 다시 열어서는 안 될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출산 후 10일 서윤의 봉합 부인은 앉을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분유를 타는 법을 배웠고 아이를 재우며 밤새 하품을 했다. 해찬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그녀를 피로해서 깨우는 종소리였고 아이가 잠결에 킥킥 웃을 때마다 어떤 심리 상담소도 줄 수 없는 치유제가 되었다. 점차 그녀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후 그녀는 한 사립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끼니와 분유 기저귀 값을 겨우 감당할 정도였다. 아침이면 그녀는 해찬을 아기띠에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얌전히 잠들었고 가끔 눈을 뜨고 입술을 오물거리다 다시 잠들었다. 서윤은 다시 웃는 법,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법,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부드러운 불씨를 지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정장도 하이힐도 없이 거친 천 옷, 플라스틱 슬리퍼, 그리고 항상 따뜻한 젖병이 들어있는 기저귀 가방뿐이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서윤은 누군가의 신분에 기대어 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자취방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잊혀진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앉아서 첫 페이지를 펴고 펜을 들었다. 해찬아, 엄마는 한때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이야기에 이끌려 다녔지. 하지만 너 덕분에 엄마는 걸어 나오는 법을 배웠어. 더 이상 숨지도 반복하지도 않을 거야. 엄마를 낳아준 사람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엄마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갚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진정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살 거야. 다음 날 그녀는 한 원격 교육센터의 유아교육과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교단에 서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이들이 거짓과 어른들의 죄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 다음 달 그녀는 낯선 주소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단순한 은 목걸이와 짧은 편지가 있었다. 저택을 팔고 회사를 해체했어. 그 돈은 내 것으로 남기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 자신의 피를 미워하게 하지는 말아줘. 피는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사랑은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해찬 아빠가 서윤은 목걸이를 보았다. 아름답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잠든 아들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피는 선택할 수 없지만 미래는 엄마가 널 위해 선택해 줄게. 10월 초에 어느 아침 서윤이 해찬을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데려가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산골의 비는 갑작스럽게 쏟아지곤 했다. 그녀는 서둘러 아기를 감싸 안고 아이를 안은 채 길가의 작은 약국 처마 밑으로 피했다. 약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젖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다. 서윤을 보는 눈빛에는 엿보거나 캐묻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순박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약국 카운터 근처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얇은 담요 속에서 입술을 오물거리는 아기 해찬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아기가 통통하네요. 몇 개월 됐어요. 거의 3개월 됐어요. 그녀는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다. 여기 사세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기심도 아이 아버지에 대한 질문도 캐묻는 것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몇 주 후 서윤은 읍내시장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그녀가 채소값을 흥정하느라 애쓰고 있을 때 그가 등 뒤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당근 비싸요. 시장 끝쪽이 더 쌀 텐데
그녀가 돌아보자 여전히 그였다. 낡은 셔츠 걷어올린 카키색 바지 손에는 약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성훈 작은 약국의 약사였고 한때 서울에서 레지던트 의사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복잡한 사건 이후 그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돌아와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 후로 그들은 가끔 만났다. 시장에서, 보건소에서, 혹은 그저 처마 밑에 앉아 비를 피하며 유혹의 말도 사랑의 시나리오도 없었다. 단지 한 명의 미혼모와 한 번의 실패를 겪은 남자가 서로의 시선과 마주침을 통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어느 날 오후 성훈이 서윤을 찾아와 우유 한 상자와 아기를 위한 영양제 몇 봉지를 가져왔다. 아기랑 엄마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서윤은 그것을 받았다. 눈빛이 흔들렸고 마음이 복잡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성훈은 앉아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누구나 자기만의 과거가 있죠? 하지만 당신이 아이를 낳는 방식, 원망도 미움도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들을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들어요. 그녀는 웃었다. 씁쓸하지만 가벼운 웃음이었다. 동정받으려고 누구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동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한 방식이 존경스러워요. 언젠가 바빠서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하면 조건 없이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서윤은 해찬 옆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다. 아주 약하고 아주 작았지만 얼어붙었던 심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사랑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갓 돋아난 어린 나무를 위해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나무 울타리처럼 곁에 서 있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얇은 커튼을 뒤집었다. 해찬이 가볍게 기침 몇 번을 하고 몸을 뒤척였다. 작은 입술은 꾹 다물고 눈은 깊은 잠 속에서 반쯤 감겨 있었다. 서유는 서둘러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얼굴을 묻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과거가 다시 자신을 쫓아올까봐 두려웠다. 언젠가 그녀가 묻어버린 진실이 빗속으로 끌려나와 그녀가 아이를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핥힐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커지는 믿음이 있었다. 그녀가 저 멀리서 보는 희미한 빛이 환상이 아니라는 믿음. 성훈이 다녀간 후 모든 것이 점차 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많이 묻지 않았고 모자의 세계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서윤이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 급하게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녀가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해찬을 위해 죽을 끓일 때 해찬이 한밤중에 열이나 어떤 약을 먹여야 할지 모를 때 그는 항상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다. 그는 사랑해라고 말하지도 약속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전이 되어 자취방 전체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서유는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해찬은 더위 때문에 울며 보챘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느라 지쳐 있었다. 바로 그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성훈. 그녀가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손에는 큰 부채를 들고 있었고 머리에는 헤드램프를 쓰고 있었다. 묻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는 앉아서 아기에게 부드럽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불빛은 딱 필요한 만큼만 비쳤다. 해찬은 점차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서유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피곤해서도 아이가 안쓰러워서도 아니었다. 인생의 수많은 어두운 밤을 지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전기가 아닌 존재 자체로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서유는 일찍 일어나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써온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해찬아,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네가 푹 잘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부채질을 해줬어. 내 아빠도 너와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닌 그저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지. 결국 엄마는 깨달았어. 빛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네가 잠든 사이를 비춰줄 만큼 따뜻하고 엄마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하면 충분하다는 걸. 그날 보건소에 아이를 데려갔을 때
성훈이 갑자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이에요. 언덕배기에 버려둔 밭이 있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같이 작은 집을 짓고 어린이집을 열 수 있어요. 당신은 아이들을 돌보고 나는 약을 챙기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것이면 돼요. 서유는 어리둥절했다. 왜 그런 걸 하고 싶으세요? 성우는 웃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빛이 꺼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 빛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밝혀질 가치가 있어요. 섣달의 어느 아침 서윤이 해찬의 기저귀를 햇볕에 널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TV 특별 뉴스 소리를 들었다. 국내 최대 금융 제국 중 하나인 대성그룹이 창립 28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태준 회장은 거의 1년 전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금융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비정상적인 금융활동과 목적이 불분명한 인도적 신탁 기금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 대변인은 이것이 그룹 내부의 장기적인 비리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유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가 바라서가 아니라 그가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심장이 죽었을 때 왕자를 지킬 사람이 아니었다. 산골에서의 마지막 대화 이후 그는 주소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그와의 모든 연락은 끊겼다. 모든 자산은 정리되어 경매에 붙여지거나 사회재단에 기부되었다. 더 이상 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지점도 운영하지 않았다. 한때 화려하고 오만하며 불가침이었던 제국은 그 주인의 손에 의해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날 오후 성훈이 복사된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다. 보건소로 배달된 것이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다. 이 서윤이 열어보니 그것은 강태준 회장의 최신 유언장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한 줄 한 줄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부동산은 청산되고 남은 금액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그가 평생 빚을 진 여성, 은영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한 부분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비영리 지역 어린이집 시스템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도 혈연 관계도 기재되지 않은 해찬이라는 이름의 장학금으로 전환된다. 맨 아래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한 제국이 무너진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나는 은영이를 잃었고 너를 잃었고 하마터면 아침 햇살을 품은 아이마저 잃을 뻔했다. 그 아이에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다오. 한때 아빠였던 사람이 서유는 유언장을 접고 울지 않았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산 정상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플레엄과 그녀와 성훈이 2달 동안 함께 세운 언덕 아래 작은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해찬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맨발로 축축한 풀을 밟았다.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까르르 웃고는 다시 일어나 또 걸었다.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아이가 그녀에게 잊고 있던 단순한 진리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붕괴는 끝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른 봄의 어느 아침 햇살이 언덕을 노랗게 물들일 때 이제 거의 2살이 된 해찬은 지역 교실 뒤 작은 정원에서 아장아장 뛰어다녔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엄마가 낡은 달력으로 접어준 종이 잠자리가 들려 있었고 입은 활짝 웃고 있었다. 성우는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어 두 모자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서유는 베이지색 거친 천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물감 팔레트를 들고 아이들에게 색칠하는 법을 가르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고 웃었다. 온전한 미소였다. 더 이상 옛날 그 비서의 그림자도 고통스러운 눈빛도 소리 없는 밤의 울음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이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이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더 이상 과거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뚤어진 사랑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우연히 혈연으로 얽힌 관계에 발을 들였던 한 소녀가 굴복하지 않고
증오에 삼켜지지 않고 아이와 자기 자신을 위한 올바른 사랑으로 독소를 끊어내기로 선택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은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피를 물려받은 무고한 아이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서유는 누가 자신을 낳았는지 선택할 수 없었고 앞선 사람들의 실수를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위한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선택했고 외롭더라도 떠나는 것을 선택했으며 한 번도 사과받지 못했지만 용서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신분이나 혈연이 아닌 친절하고 느리고 충분한 사랑으로 스스로 가족을 다시 세웠다. 교실 끝 작은 제단에 서유는 두 개의 액자를 놓았다. 하나는 영원히 18세에 머문 젊은 여성, 그녀의 어머니 강령. 다른 하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저택에서 도망칠 때 품에 안았던 초음파 사진. 그 옆에는 그녀와 해찬이 손을 잡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다.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이 살아갈 곳과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성씨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내밀어지고 다시는 놓지 않는 손 하나로 시작되기도 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요.